안녕하세요. 탐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북트 출판사의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로랑스 드빌레르가 지었는데요. 지은 이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책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고 말하는 프랑스 최고의 철학과 교수. 그동안 박식하면서도 대중적인 철학 도서를 다수 집필하면서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철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동안 파스칼, 데카르트 등 인물 철학에 관한 도서를 집필해온 저자가 이번에는 자연이 주는 철학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삶이란 이미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바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벽한 것처럼 말이다.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삶의 전체를 휘감아도 들뜨고 환희로 가득한 모든 순간들도 그 모든 순간이 인생이다. 잠시 눈 감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해도 그것이 삶이 아닐 리 없다. 저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물결치는 바다처럼 삶도 그렇게 물결치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가득하다.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 늘 움직이고 변화하기에 단조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길들일 수 없기에 그 누구도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바다가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다. 바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강한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끌려갈 뿐이다. 그런 바다와 함께 하면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는 게 더 많다. 바다에 있으면 인간이라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마주할 때가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 설레는 순간도 있다.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우리는 라벨과 분류에 저항해야 한다. 서로 솔직히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어떤 인간도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성향도 평생 똑같지 않다. 우리 인간은 상품처럼 하나의 특징만 갖고 있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존재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상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미처 모르는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친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제법 오래 살아도 우리는 인생에 라벨을 붙이기가 어렵다. 누구에게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파도처럼 인생에도 게으름과 새로운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이 나름의 속도로 온다. 살다 보면 받기도 하고 거부도 당하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가끔은 회복이 되기도 한다. 삶이란 항상 불안하고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못하면 괴롭다. 하지만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다. 파도와 같은 삶을 바란다면 파도처럼 살아가면 그뿐이다. 파도는 물러나고 밀려오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산다는 건 그냥 그런 거니까. 파도처럼 살고자 한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 지금 이것이 흐르는 물인지, 고인 물인지, 밀물인지 썰물인지 미리 알 필요는 없다. 그저 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왜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할까? 왜 쉬지 않고 악착같이 소비하며 매번 흥분과 열정을 느껴야 할까?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아한 여유로움을 만들어야 한다. 아름다움을 쫓아다니지만 말고 아름다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한다. 세상을 끝없는 말초적인 자극과 흥분으로 채우지 말자. 진정한 고독을 즐기려면 계속 무엇인가를 하면서 휴식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분명 쉽지 않다는 걸 안다. 우리는 이미 바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마치 무언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 사는 것 같다. 하지만 삶에서 진정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런 게 아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돌파하기보다 피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문제가 있을 땐 가장 먼저 퇴사를 생각하고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쉽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인지하면 이후로는 전체는 보지 못하고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그렇게 바로 코앞의 것에만 집중하면서 전체 맥락을 못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는 것이다. 잠시 한 발짝 물러서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움직여서 다른 것을 상상해야 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상상력을 제일 먼저 희생시킨다.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에 갇히면 변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우리는 남에게 쉽게 조언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그림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몇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그대로 있지 말고 움직여보자. 외출하거나 일상에서 나오자. 그러고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 문제를 다른 식으로 마주할 수 있다. 드라마틱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진 않지만 분명 이전과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 믿음과 신중함이 있으면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에 함부로 빠지지 않아 난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상력이 있으면 더 멀리 나갈 수 있다. 인생은 멀리 바라보는 항해와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상상력을 마음껏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별이란 무언가를 잃는 것이다. 물질뿐만 아니라 순수함, 자신감, 희망을 잃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한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하게 말하면 출행랑 치는 것이다. 도망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이기도 하다. 힘도 안 되면서 무턱대고 적과 맞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고 이번 싸움은 승산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배 위의 선원들은 안전장비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분별력과 차가운 머리는 우리에게 귀중한 도움이 된다. 신중함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소심한 마음도 아니다. 신중함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된다. 충동적인 행동은 안 된다. 욱하는 태도는 좋은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낫다.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운명의 바퀴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 인생이란 한순간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중함이 없으면 우리는 재능을 낭비하고 자존감에 타격을 입는다. 신뢰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한다. 신중함과 신뢰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해적을 낭만적인 인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해적의 목표는 오직 약탈과 이익뿐이다. 해적이 신봉하는 법은 오직 재물이고 그들은 악랄하고 탐욕스러우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공포감을 준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입에 단도를 문 바다 위 해적이 아닌 일상에서 만나는 해적도 있다. 우리는 평생 해적을 만날 일도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해적의 무자비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 해적들은 일상의 무기력을 이용해 부당함을 널리 퍼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한다. 몰랐어. 내 책임이 아니야. 난 상관없는 일이야 등등. 이런 무책임과 무관심이 악한 것을 더 쉽게 퍼져나가도록 돕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그들은 세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체념은 나쁜 행동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쳐야 한다.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을 밝혀 어설프게 변명하지 못하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는 마녀 사냥이 아니라 무법지대를 밝히는 일이다.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어는 계속 움직여도 피곤해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상어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열정적인 상어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상어는 같은 바다를 2번 헤엄치지 않는데 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게 하고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걸 방해하는 걸까? 우리도 상어처럼 살아보자. 우리는 생각보다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우리를 관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 감정, 방식이 무언지 나열해보자.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 쉬자. 인간도 각자 하나의 섬이다. 우리는 각자 세상에 하나뿐인 대체될 수 없는 존재다. 누구도 나와 똑같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다. 나는 나일 뿐이다. 이것이 섬의 영혼이다. 섬은 마음속 깊은 곳에 반항심이 있고 나 홀로 가고자 하는 자존심이 세고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섬은 땅에도 바다에도 속하지 않는다. 섬은 그냥 섬일 뿐이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취향, 내가 싫어하는 것, 나만의 생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추억, 나의 슬픔과 상처, 가끔 드러내는 나의 꿈, 아니면 나의 행동, 내가 한 약속,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노력,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나는 나다워진다. 우리는 나답게 살지 않는 일상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다. 나답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집착, 사랑, 혹은 슬픔에 파묻혀 있고 주변에서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넓은 바닷가에 홀로 떨어진 섬이 되어 신성한 자신만의 풀을 품고 살자. 타협하지도 모방하지도 말자. 다수에 속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도 말자.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도 무리에 휩쓸리지도 말자.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자.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무엇인가를 희망하기보다 하지 말자고 억제하는 삶을 살고 넓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용기 자체가 부족하다. 우리가 바다 생활을 하는 이들을 동경하는 이유다. 바다는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경계도 장애물도 없는 무한의 자유.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이다.
실제로 먼 바다로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구속과 의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서 자유로워질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가끔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졸이고 압박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때면 결심한다. 그래, 떠나자. 근데 언제 떠나지? 내일? 이번 여름? 어쩌면 내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매번 준비는 하는데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에게 바다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진짜 삶을 살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 머릿속에서 종일 떠도는 쓸데없는 잡념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다는 우리에게 인생을 막 살지 말라고 한다.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강렬한 설렘을 주는 것에, 진실된 것에 주목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자.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주변은 그저 바다뿐이다. 그것만으로도 평소에 있던 곳에서 해방된 기분이 든다. 바다는 유동성의 순환이다. 바다는 경계를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어떤 때에는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 넓고 넓은 바다는 파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 진짜 가볍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 가벼움은 예술이다. 견디기 힘든 가장 무거운 것은 자아다. 자아가 무거운 이유는 지금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때문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만든 그것 말이다. 정작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자아의 여러 이미지와 함께 살고 있다. 거짓은 대체로 나쁘지만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가장 최악이다. 자아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영을 하면 자아라는 무게를 바다에 내려놓을 수 있다. 수영은 나르시시즘을 덜어내는 연습이다. 그 후에 내가 얻는 것이 뭐냐고? 그건 자유, 무중력,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바다에 소금이 생긴 것은 약 40억 년 전이다. 바다의 짠맛을 느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짠맛을 못 느끼게 된다. 그 맛을 음미하는 능력이 무뎌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욕망은 일단 어느 정도 채워지면 순서대로 수그러든다. 그리고 그 대상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짠맛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이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나를 정해 여유를 가지고 오랫동안 천천히 음미하라는 것이다. 욕망의 목적은 바다까지 소비해 자극만 취하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현재 경험하는 것에 두는 관심이다. 바다 소금은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젖어도 안 된다. 동일한 물의 양이 중요하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실망만 시키고 질리게 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좋기만 한 것도 없다. 삶은 양면이지 절대 단면이 아니다. 삶은 당신에게 이미 주고자 하는 걸 모두 주었다. 육지는 자유롭게 흐르는 바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육지는 바다를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인간은 이러한 바다를 지도 안에 가두려고 한다. 바다를 마음대로 둘러보고 표시와 경계를 그릴 수 있다고 착각하던 말이다. 사람들은 노한 바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등대를 만들었다. 바다가 등대 아래에 있을 때는 왜 유독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걸까? 등대 아래의 바다는 무섭게 공격해 오다가 이내 물러나고 다시 돌진하기를 반복한다. 등대가 바다의 힘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삶을 밝게 비춰주고 당당한 등대가 필요하다. 이런 등대가 있으면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손을 내밀어 위로가 돼주는 등대들을 목록으로 정리해보자. 또 등대는 돌과 불꽃으로 만들어진 구명 튜브 같은 존재며 든든한 안전망이다. 희망을 품으며 마음속의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마음의 등대가 되는 존재들을 진지하게 정리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내 사람, 즐거움 그 자체, 추억의 장소 등을 마음속에 세워보자.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한 고정점이 되어줄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에게 삶의 예술이 무엇인지 풍부한 예시를 알려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예술이란 오티움, 유유자적이다. 비생산적인 것에만 몰두하면서 영혼과 정신을 높이 갈고 닦는 시간을 가리킨다. 독서와 철학, 명상, 친구들과의 대화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오티움과 반대되는 말로 네고티움이 있다. 네고티움은 분주함을 의미한다. 바쁘게 하는 일, 시간표와 스케줄, 의무와 제약으로 이루어진 삶이 네고티움에 속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로마의 유산인 오티움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바캉스 때도 심지어 은퇴 후에도 주말에도 여전히 네고티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바캉스라는 용어도 라틴어 바카레에서 나왔다. 바카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바캉스를 제대로 즐기려면 철저히 혼자여야 한다. 주변을 비우고 요청, 부탁, 질문에서도 벗어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또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평소 우리가 나 자신보다 더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타인의 시선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 눈앞의 모든 것이 내뿜는 특별한 빛을 보게 된다. 바다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려면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야 한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인 네고티움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인 오티움이 바캉스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자연이 비어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인간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르는 곳에는 무섭고 위험한 괴물들이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해를 할 때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미지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엉뚱한 상상으로 괴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편견과 왜곡된 생각에 갇혀버리면 세계관이 좁아지고 단순해진다. 경계를 넘게 해주는 재능이 있다면 그건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 덕분에 우리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모험을 떠나 새로운 지식과 만나야 한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 매일 자신만의 지도 위에서 새로운 곳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연습, 같은 바다만 알고서 끝내지 않고 새로운 바다를 수집하듯이 즐겁게 탐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모든 바다 중에서도 사르가소의 바다는 움직임도 밀려오는 파도도 전혀 없는 해양 사막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르가소의 바다를 두려워한다. 움직임이 전혀 없어 살아있는 바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서다. 우리도 바람과 해안이 없는 사르가소의 바다처럼 에너지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마치 바람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배처럼 말이다. 사르가소의 바다는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후회와 같은 것이다. 후회에 사로잡히는 순간 머리는 복잡해지고 행동은 느려진다. 그래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서성이게 된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과 같은 늪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자책을 확신으로 바꿔야 한다. 인생의 여정은 후회의 총집합도 죽을 정도로 무섭고 버거운 일도 아니다. 내가 실제로 항해하는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다. 거센 파도는 열렬한 사랑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배를 난파시킨다. 누구도 거센 파도를 피해 살아남기 힘들다. 사랑은 서정적이면서 격렬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행복하다. 사랑은 영원할 것 같고 사랑하는 시간 동안에는 기쁨이 계속된다.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다뿐이다. 바다도 사랑처럼 위로가 되면서 절망이 된다. 바다도 사랑처럼 기쁨을 주면서 모욕감을 안겨준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주면서도 그만큼 빼앗아간다. 사랑은 죽는다. 아니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마치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파도처럼 말이다. 사랑은 등대이자 암초, 불꽃이자 칼날이다. 사랑은 한없이 주다가도 거칠게 모든 것을 앗아간다. 중요한 것은 남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실현한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다.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없어도 상처에서 피가 너무 흐르지 않게 할 수는 있다. 바다가 푸른색인 것은 태양 덕분이다. 태양빛에는 무지갯빛을 이루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이 포함되어 있다. 바다는 배경에 따라서 무엇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빛이 달라진다. 바다는 이렇게 화학작용을 활용해 색의 마법을 부린다. 삶은 아름답게 빛내는 것이다. 그저 숨 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을 다채로운 색으로 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바다는 우리에게 삶을 빛내는 예술을 가르친다. 바다는 애매한 색 혹은 빛이 사라진 어두운 것을 거부한다. 바다는 태양빛을 흡수해 변화시키고 항상 색과 빛을 품고 있다. 이런 바다의 모습은 납을 황금으로 만들려는 연금술사와 같다. 엉망인 일상 속에서도 마음속을 채우는 푸른색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빛에 충분한 관심을 둘 때 비로소 생긴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닻은 의지할 수 없는 체계를 상징했다. 닻은 힘을 불어넣어준다. 도무지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모든 것을 잃어도 물러서지 않게 해주는 힘이다. 그리고 닻은 희망을 상징한다. 신랏 같은 믿음, 설령 그것이 헛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다. 이런 성스러운 닻을 알아보고 의지하려면 은총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관계, 일, 사정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 시작이다. 커다란 닻으로 반복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끝내야 한다. 그 순간에는 참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태도와 결별해야 한다. 닻이 있다는 것은 무감각한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닻이 있으면 원통함, 분노, 욕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바다는 우리에게 각자의 개성을 기르라고 말한다. 그저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리 각자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자유는 개성을 뜻한다. 개성은 분류되는 것에 저항한다. 그리스어 이디오스는 바보를 나타내는 이디오메와 어원의 뿌리가 같다. 모두 특별한이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바보가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였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쓴 새로운 개념의 소설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되는 기술이다.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집단이나 무리에 속하지 않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억울하거나 희망을 잃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다.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계속 나답게 사는 것.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다. 흔히 죽지 않으면 더 강해진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역경을 견뎌도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저 역경을 헤쳐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 이 세상에는 멍청한 사람들도 양심 없는 이기주의자들도 뻔뻔할 정도로 비열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다. 아무런 이익이 없는 상황도 있다. 이것들을 모두 신경 쓰고 살면 우리만 피곤해진다.
그러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우리는 일상에서는 분명히 말하지 않고 감정도 직접 전하지 않는다.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할 때, 경고를 줄 때도 많은 시간을 우리는 빙빙 돌려 이야기하는 데 쓴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아니요. 이해를 명확히 하고 형식이 서툴러도 요청사항은 분명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라는 교훈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 말하자. 격렬한 분노도 결국에는 가라앉는다. 거센 파도도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잔잔해진다. 단 분노한 상태일 때는 행동이나 말을 막 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시원할지 몰라도 이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분노에 휩싸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황을 과장한다. 분노한 사람은 상황을 왜곡해서 바라본다. 분노에 휘감겨 있을 때는 결정을 하지 말고 분노부터 어떻게든 달래는 것이 좋다. 외출을 해도 좋다. 회의 중이라면 회의실을 나가거나 논쟁을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마음속으로 그만 하고 크게 외쳐보고 현재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야 한다. 살면서 한 번도 유혹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삶에서 유혹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파멸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대로 두고 진실보다 거짓을 선택하면 악순환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어두워진다. 거짓은 전염성이 강하다. 진실보다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거짓은 반복적으로 퍼져가며 의식과 말 속으로 스며든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인 양 말하고 서류에 맞는 것을 쉽게 믿는다. 그 과정에서 정신과 의지는 오염되고 썩는다. 그렇다면 거짓은 어떻게 알아볼까? 확신할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의심하지 않고 완고하며 의문을 품지 않고 다 아는 체하고 언제나 이해하는 척한다. 선동된 여론은 대체로 신중하지 않으나 문제는 대세인 의견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쉽게 와닿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바람이고 퍼뜨리는 것은 가십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대세에 떠밀려 간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오늘은 로랑스 드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